시대를 분별하는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옵시며 믿음으로 다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증거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몇 주간은요, 그 숭홍빙이 쓴 화폐 전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좀 한번 우리가 요약해서 전 세계 경제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어떻게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계급 피라미드 최상층부 은행 가문들이라고 이 제목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초부터 현재까지 서방 국제 금융 17개 은행 가문들입니다. 그들이 세계 금융 시스템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바로 세계적인 금융 위기를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자, 20세기 물론 이전부터 네덜란드, 영국, 그리고 프랑스, 독일에서 자생한 스스로 자라난 그런 은행 가문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계속 세를 뻗쳐서 이탈리아와 미국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이들은 막대한 부로 국가의 외교와 내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본이 바로 국가를 통제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외교 전략은 물론 정부 관리의 임명 그리고 대통령 선거 같은 그런 정치가들의 인선까지 이들이 주도하고 있다라고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막강한 바로 권력 집단이다. 그래서 어쩌면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 국가가 바로 이 금융 집단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전 세계 모든 그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은행 가문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은 전 세계 자금 그리고 물류, 정보 채널을 하나로 묶는 그런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금권으로 권력까지 장악해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가문이 바로 로스차일드인데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베어링가하고 슈레드가입니다. 자, 영국과 유럽 각국의 채권을 발행하는 등 금융 채널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이들이 자, 세계의 자본과 신용 유동 방향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권력이기도 합니다. 자, 이 은행 집단은 돈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이익을 노리고 맹수처럼 달려들어서 먹어치우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금권 네트워크는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의 한 200년 동안 형성되어 왔는데 그 세월에 걸쳐서 바로 이 국제금융 세력은 진화를 계속해서 거듭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권력 집단으로 사실은 정치인들은 따로 있지만 뒤에서 조종하는 권력 집단으로 성장을 하게 돼요. 자, 각 나라들의 전쟁이나 혁명이나 정변 등의 배후에 바로 이들 세력이 있다는 거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도 조작하는 세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조차도 우리가 인위적인가? 이스틀란트 박사가 예를 들어서 극저주파를 쏴서 지하로 내려보냈더니 지진이 일어나는 걸 발견했지 않습니까? 그 뒤로 지진도 바로 인위적으로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이후에 그 지진 그래프를 보면 갑자기 급상승한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전쟁이나 지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바로 그때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자, 각 나라 정부기구와 군사 역량 그리고 제약회사, 석유 메이저, 공업, 광산, 다이아몬드를 비롯해서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산 그리고 군수산업체 손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모두 관계하고 있습니다. 돈 되는 곳이면 다 가니까요. 자, 과거에는 이 군사적 대응으로서 국가의 힘을 길렀다면 지금은 금융 파워가 우열을 가리고 있습니다. 자, 2024년 세계 단일 화폐 지금 올해입니다. 세계 단위 정부 출범을 위해서 2009년부터 준비를
구체적으로 해왔습니다. 자, 극소수의 사람들이 세계 금융 시스템의 게임 규칙을 정하고 지금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처음에는요, 이 사람들이 각 나라의 권력 귀족층에 빌붙어서 기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각 나라의 자금 흐름 채널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곧 왕, 자본의 수요와 공급이 서로 맞물려 어우러지는 과정에서 점차 세계 자본과 신용 흐름의 채널을 이 금융가들이 모두 장악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금융 왕국의 맹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을 살펴보겠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부자들과 급이 다르죠. 이들은 드러내지 않고 숨어있는 바로 세계 제1의 재벌입니다. 메이어 암셀 로스차일드입니다. 자, 이 사람에게는 5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5 아들을 유럽 중요한 5 지역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5명이 한결같이 무능한 아들이 없었어요. 그들이 한 가지로 동일하게 그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금융 제국을, 로스차일드 금융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자, 로스차일드라는 의미는요, 붉은 방패라는 뜻이고, 그래서 로스차일드 오형제를 상징하는 5개의 화살, 이것이 바로 로스차일드 가문 문양입니다. 자, 로스차일드 가문은 이스라엘의 창시자임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오늘날의 지금 중동 문제가 지금 헤즈볼라와 전쟁, 심지어는 이제 이란과의 전쟁, 이런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이 있는데, 자, 유대인의 이런 중동 문제가 결국 어디에서 발생이 되었느냐면 유럽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이 이중 계약을 하게 돼요. 벨포어 외상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 자치 국가 건설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하게 되는데요. 영국 외상입니다. 근데 그 편지를 누구에게 보내느냐면 바로 로스차일드 가문으로 보내요. 그러면 당연히 로스차일드 가문은 영국에다가 경제적인 지원을 했겠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오늘 이스라엘에 있게 한 사람이 바로 로스차일드 가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그 영국의 바로 국가 독립을 돈으로 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로스차일드는 아마 유대인들에게는 크게 환영받는 아마 인물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갈등이 바로 이 팔레스타인 그 지역의 한 지역에 2개의 국가를 승인하면서 생겼습니다. 발푸어 외상은요, 영국의 외무장관입니다. 그래서 벨은 로스차일드와 이제 서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편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국가 독립을 지원하겠다. 근데 그 전에 사실은 맥마흔 선언이 있습니다. 역시 영국에서 한 맥마흔 선언인데, 이집트 주재 고등 판무관입니다. 이 맥마흔이라는 사람이 아랍의 당시 정치 지도자였던 바로 알리 빈 후세인이 있습니다. 10차례나 걸쳐서 문서를 주고받으면서 오스만 제국의 영토인 팔레스타인에 아랍인들의 국가를 세울 수 있도록 허가해 주겠다 하는 그런 것을 지지하는 내용이 10차례에 걸친 문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 사실은 이 후세인은 영국을 도와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배반을 당하죠. 왜냐하면 맥마흔 선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고등 판무관 맥마흔 선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상 발포가 다시 또 선언을 합니다. 이곳에 이스라엘을 독립국가로 지지한다. 그래서 결국은 땅은 하나인데 바로 2개의 국가를 허락을 해버린 겁니다. 근데 이것이요,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맥마흔 선언이 잘못된 것이고 발포 외상은 제대로 선언을 한 것인데, 왜냐하면 성경대로입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 6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온은 구루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루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구로는 페인입니다. 고통은 그 순산의 고통이
분만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생산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순식간에 구루하는 즉시 바로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국가가 하루 만에 생기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하루 만에 국가가 생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사전에 이런 치밀한 계획들과 서로 이렇게 합의가 있었지만, 그러나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스라엘 국가에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2000년이나 나라가 없었던 그런 민족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국가를 세운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이미 예고된 바 있고, 그래서 그 예언된 대로 바로 이스라엘이,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유럽에서 이렇게 양쪽에 한 땅에다가 양쪽 국가를 허락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AD 70년에 로마에 멸망당해서 1948년에 독립할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가를 세운 나라는 이스라엘 뿐입니다.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되었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예수께서 감람산에 서시기 위해서는 바로 그날이 와야 되는데,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예수님이 오신 날인데 그 전에 먼저 이스라엘 국가 독립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국가 독립을 독립할 수 있도록 도운 사람이 바로 한 개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로스차일드 가문입니다. 자, 런던 금융시티라는 곳이 있어요. 역시 그곳을 지배하는 맹주인데, 이탈리아 국가 안에 보면은요, 독립적인 사법, 행정, 입법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바티칸이라는 시국은 굉장히 작지만 그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이탈리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영국에 있는 이 금융시티라는 곳이 치외 법권 지역입니다. 자, 이 런던 금융시티는 18세기 이후에 세계 금융의 중심이 돼요. 그래서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 그런 독립적인 사법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 바로 잉글랜드 은행 본점을 비롯해서 로스차일드 가문의 은행이죠. 주요 금융기관들이 다 운집해 있습니다. 자, 그들의 부가 어느 정도 될까요? 자, 그 런던 금융시티의 부가 현재 영국 GDP, 국민 총소득이죠. 6분의 1을 능가합니다. 그 정도로 많은 부를 가지고, 전 국민이 가지고 있는 부의 6분의 1 정도. 영국을 주도하는 사람은 찰스 왕이나 수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고, 바로 런던 금융시티를 장악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국제정보 네트워크의 선조이며, 그리고 월가 5대 은행의 마크, 그리고 세계 황금 가격을 정하는 런던 금가격 벤처마켓, 런던과 월가를 움직이는 핵심이 바로 로스차일드입니다. 그래서 그 가문의 재산은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워낙 비밀리에 붙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약 50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50조 원이면 빌 게이츠의 재산의 한 1000배 정도 되는 그런 부입니다. 자, 로스차일드 가문의 경쟁 전략은요, 먼저 적이 나를 이길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적을 이길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린다라가, 이것이 바로 그들의 원칙이며 경쟁 전략이었어요. 즉, 실력을 기를 때까지 자신의 재능과 명성을,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참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로스차일드 가문은 지난 200년 동안 가족의 엄격한 통제와, 그리고 정확하게 가족 간에 기계처럼 협력해요. 이 5 형제가 엄청나게 빠르게 연합을 합니다. 기계처럼 협력해요. 협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최고의 정보 능력을, 정보원들이 아마 여기서 나오지 않을까 할 정도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은밀한 물밑 자금, 그리고 냉철한 이성, 금권에 대한 끝없는 욕망, 금전에 대한 깊은 통찰력, 그리고 천재적인 예지 능력이 있어요. 돈 버는데 천재적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방대한 금융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이 로스차일드는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일에 열심이었죠.
자, 1900년경쯤에는 자기 자본이 100만 파운드가 넘는 31개의 투자은행 가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24개가 31개 중에 24개가 유대계 은행 가문입니다. 자, 그들 가문에는 음악가 집안으로 알려진 맨델스 존도 있어요. 맨델스 존도 있고, 미국에는요 벨몬트라고, 여기 주스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네, 벨몬트, 리먼, 지난번에 리먼 브라더스 사건이 있었잖아요. 리먼, 그리고 골드만삭스,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다 그 유대인 가문의 기업들입니다. 그 중에 로스차일드 가문이 가장 두각을 드러내게 돼요. 그들은요 서로 경쟁하다가도 때로는요 필요하면 통혼, 서로 결혼을 통해서 이익을 폐쇄적으로 공유하면서 계속 방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대한 로스차일드 바다에 외부인은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어요. 자, 전쟁은요 그들에게 굉장한 기회를 잡게 주었습니다. 교전이 일어나면 둘 다 필연적으로 양 국가 모두 대량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과 혁명 두 가지 사건에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쟁을 분열을 시켜서 일으키는 일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전쟁은 돈이 하는 게임이다. 돈을 한없이 먹어대는 기계 하마와 같다. 돈은 전쟁의 목적인 동시에 전쟁을 움직이는 수단이 바로 돈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바로 돈이라는 겁니다. 국가 간의 분쟁이나 문제 해결사로 그래서 이들은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곳에나 돈이 필요해요. 전 지구상에서 돈이 필요치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일을 하게 되면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분쟁을 조정하는 그런 일까지 맡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위치가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전쟁을 벌이는 국가들에게 군수업체 상장, 군수 채권 발행, 융자 진행, 전쟁 채권 발행, 전후 배상 채권 인수, 배상 자금 이체, 국가 재건을 위해서 또 융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다 해결해줘요. 돈이 만능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전쟁 결과에 상관없습니다. 양국을 통해서 금융가들은요 무조건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국가를 능가하는 그런 부를 벌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 전쟁이 안 끊어지고 있어요. 국가 간에 서로 이해 충돌로 일어나는 것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배후에 미국이 있지 않을까 생각될 정도로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군산복합체가 돈을 더 많이 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영국은 18세기 말부터 전쟁을 많이 일으키면서 군비 지출이 엄청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국채 발행량도 늘어나게 돼요. 국가가 채권을 발행하지만 그것도 역시 빚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채라고 해서 미국 국채 여러분 제일 지금 국채 중에 신뢰할 만한 국채가 미국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제일 초강대 국가니까. 그러나 미국에 여러분 한번 인터넷 한번 딱 쳐보면 미국의 빚이 어느 정도인지, 정부의 빚인지 빚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어요. 정부도 빚더미 위에 올라가 있다. 그러니까는 믿을 그런 채권은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게 되고 이때 은행 가문들이 전쟁 채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돈을 벌게 돼요. 이 국채를 사들였다가 팔았다가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서 돈을 벌게 돼요. 왜냐하면 국가 채권을 전쟁 중에는 아주 싸게 매입할 수 있거든요. 전쟁이 나면 호재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요 비싸게 가지고 있다가 비싸게 팔아요. 그래서 그들 주문에 계속 돈이 들어가고 국가는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빚더미에 앉게 되고 우리 후손들은 빚더미에 눌려서 아마 죽을 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가는 채무자고 금융가들은 채권자입니다. 국가는 전비 융자를 책임질 은행을 찾고 그리고 국채를 발행하게 돼요. 채권자인 은행가들에게는 돈만 존재하지 조국이 없습니다. 조국관이 없어요. 그래서 은행 가문의 눈에는 국가를 초월해서 어디든지 이익이 우선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그 정보에 근거해서 적절한 시기를 잡습니다. 그래서 정보망의 구축 범위나 신속성이 아주 중요했어요. 과거 파리에서 보낸 편지가 베를린 독일까지 도착하는데 6일 걸려요. 그런데 로스차일드 정보 네트워킹을 이용하면 5일 만에 도달해요. 하루라는 것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만드는데, 이 하루 차이가 그때 로스차일드 가문을 완전히 거부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나폴레옹 그 워털루 전쟁. 예, 기억나시는지 모르시겠는데 이 전쟁에서 나폴레옹이 참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로스차일드 정보원이 하루 먼저 네이선, 그러니까 나단 로스차일드에게 전달하게 돼요. 하루 먼저. 자, 그는 영국에서 나단 네이선 로스차일드는 세계 최초 국제은행 그룹을 만든 사람인데, 이 정보망이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산업 스파이들입니다. 정보원들의 전략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망. 그래서 이들의 정보망은요, 정부의 조직망보다 훨씬 더 뛰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과 큰소리, 현금과 채권, 그리고 정보까지 주무르고 있습니다. 자, 이 나단 로스차일드가 국가의 운명을 걸고 도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로스차일드 가문이 거부가 되는데, 자, 이 로스차일드 가문이 그 영국의 국채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보원의 소식을 듣자마자 사람들이 있는 데서 자신의 모든 국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다 내놓습니다. 매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최고의 정보력을 가진 사람이 매각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날 이 국채를 가지고 있던, 가장 믿었던 그 영국의 국채를 가지고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날 대량 매각하는 사건이 나타나요. 그래서 영국의 그날 국채가 어느 정도까지 떨어졌냐, 완전히 액면가의 5%, 휴지 조각으로 변하게 돼요. 완전히 바닥을 쳐버립니다. 영국이 졌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워털루 전쟁에서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졌어요. 영국의 웰링턴 장군이 이겼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반대로 했어요. 팔았어요. 샀으면 다른 사람도 막 영국 국채를 샀을 것인데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치채고 다른 사람들도 다 팔으면서 영국의 국채가 완전히 바닥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몰래 사람을 시켜서 이 액면가 5% 바닥친 그 국채를 완전히 공짜로 전부 다른 사람을 시켜서 다 사버렸어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웰링턴 장군의 특사가 런던에 당도하면서 승리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벌써 국채는 로스차일드 가문으로 다 넘어갔어요. 자, 네이선은요, 하루 만에 나폴레옹과 웰링턴이 전쟁으로 얻은 재산을 합친 금액보다 더 많은, 심지어 20배나 되는 이익을 챙겼다라고 합니다. 이때 로스차일드 가문은 완전히 전 세계에 있는 부를 장악하는 그런 행운을 가졌던 것으로 보여요. 이때 이 힘으로 지금까지 그 권자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이선 로스차일드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해가 지지 않은 잉글랜드 제국을 통치하는 왕이 누군지 상관하지 않는다. 대영 제국의 통화 공급을 통제하는 사람이 곧 대영 제국의 통치자다. 그 사람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나다. 이 사람이 굉장히 그 두각을 돈 버는데 나타내고 있어요. 자, 나폴레옹은 보십시오. 패하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유배를 떠나요. 그런데 바로 네이선은 영국 정부의 최고의 채권자가 돼요. 영국 국채를 다 샀으니까 최고의 채권자가 되면서 금융시장에서 패주의 자리에 오르게 돼요. 이때 이 가문은요, 공채 발행을 주도하게 되고 잉글랜드 은행의 실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원래 잉글랜드 은행이 바로 정부의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로스차일드 가문으로 넘어가게 돼요. 자, 암셀 로스차일드는요, 아버지죠. 세상을 떠나면서 5 아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가문 은행의 모든 요직은 반드시 가문 내부에서 맡고 사촌끼리 결혼하여 재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다.
자기 가족들끼리만 결혼을 해요. 그리고 재산 상황은 절대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개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진짜 거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산 상속 변호사의 개입도 절대 금지하게 했습니다. 장자가 각 집안의 우두머리이고 가족이 만장일치가 될 때 차남을 후계자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는 재산 상속권 일체를 박탈당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다는 거죠. 참 유대 민족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결속력이 말입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한 사람은 피하지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서 영국 정부는 어떻게 됩니까? 국채를 전쟁 때문에 많이 발행하지 않습니까?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그래서 화폐 발행 권한을 잃게 돼요. 여러분, 화폐 발행 권한을 가진 사람이 진짜 실세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잃게 돼요. 자, 그리고 민간은행에 이제 국가가 어떻게 되느냐면 8%의 이자를 내면서 돈을 빌립니다. 영국 국채는요, 정부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이제 이 국채가 로스차일드로 넘어갔으니까 국민들이 내던 세금이 누구에게 가느냐? 바로 로스차일드 은행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웰링턴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군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금이 절실하게 필요했는데 이때 말입니다. 네이슨은 그 상대 바로 프랑스 영국군, 영국군 자국에 바로 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그 네이슨이 윌리엄 왕자가 이제 피난을 가면서 현금 300만 달러를 맡기게 돼요. 그리고 이 돈과 그리고 영국과의 밀수로 벌어들인 고액으로 동인도 회사에서 80만 파운드의 금을 사들였습니다. 자, 금 가격은 계속 내리키미가 없는 상황에서 이 영국 정부는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을 비싼 가격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로스차일드 가문은 현금뿐만 아니라 바로 금까지 장악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말입니다. 이 자국이라고 볼 수 있는 영국에도 이렇게 해서 영국의 모든 국채도 다 장악하게 되었지만 프랑스에도 자금을 보내게 돼요. 전쟁하는 중에 이 자금을 누가 운반을 하게 되느냐 하면요, 이 어마어마한 금을 19살 난 나단 로스차일드의 동생입니다. 제임스입니다. 제임스 로스차일드가 이 황금을 운반하게 돼요, 프랑스로. 자, 황금을 프랑스로 운반하겠다는 통보를 하면서 프랑스 정부와 경찰의 호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은행에 도착을 했는데, 물론 프랑스 은행에도 이렇게 해서 돈을 전비를 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9살 된 제임스는요, 이 돈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면 영국군에게로 가요. 처음에는 프랑스군의 호의를 받으면서 프랑스가 주둔해 있는 그곳의 은행으로 황금을 다 가져가요. 근데 나중에는요, 그 은행으로 갔는데 이 돈을 아무도 모르게 19살 난 제임스 로스차일드가 나중에 보니까 어디로 보내버렸냐면 프랑스로 보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전쟁에서 보니까요, 나폴레옹이나 웰링턴이나 양쪽 다 결국은 로스차일드 가문의 돈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황금을. 자, 그래서 영국의 화폐 발행권, 황금 가격, 중요한 결정권이 바로 로스차일드 가문의 수중에 떨어졌다. 전 세계 지금은 황금, 금 가격이 있잖아요. 그 누가 정하느냐? 은행 가문이 정하고 있어요. 정부가 아닙니다. 자, 존 홉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로스차일드 은행 및 그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반대한다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유럽 국가는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금융가들의 뜻이 아니면 전쟁도 안 일어난다. 이것을 누가 말했냐면 로스차일드 어머니가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들이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면 전쟁에 열을 올리는 사람들도 없어질 것이다. 웰링턴 장군에게도 돈을 빌려주고 융자를 해주고, 그리고 상대방 바로
적지에도 바로 이 돈을 빌려주면서 양쪽으로, 그래서 이 전쟁이 나게 되면은 쌍방 양쪽 국가 양국가 모두에게 이 돈을 빌려주거나 아니면 요즘 같으면요 바로 군사 무기를 팝니다. 양쪽에. 그렇게 해서 결국은 같은 무기 가지고 싸우는 꼴인데 월남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베트콩이나 베트남이나 같은 미국 그 군사 기계들을 가지고 싸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로스차일드 그 민영은행입니다. 민영은행인데 정부에 제공한 120만 파운드의 현금은 정부의 영구적인 그런 채무가 됩니다. 즉 국가가 이 개인은행에 빚을 지게 돼요. 그래서 영구적 채무가 되어서 지금도 영국 국가는 빚더미 위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금리는요 연 8%입니다. 그리고 4천 파운드의 관리비가 책정되고 국가는 이자를 갚으며 경제도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화폐 수요는 나날이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국가가 존재하는 계속해서 금융가들에게 돈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민간은행에 그 돈을 다시 빌려야 하고요. 부채는 늘어나게 되죠.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연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연준에서 이자를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전 세계 이자가 사실은 미국 연준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걸 연방준비은행이라고 하지만 페더럴 아니에요. 연방, 그러니까 국가 것이 아니고 민간은행이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채무에 대한 이자는 금융가들이 가져가죠. 그리고 이자는 그럼 국가는 어떻게 내야 될까요? 국민의 세금으로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국립은행의 원래는 다 국립은행이었어요. 그런데 이 국립은행의 민영화는 바로 이런 금융가들에게 넘어가는 걸 말하겠죠. 그래서 국립은행의 민영화를 막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왕이든 대통령이든 누구든 다 제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 은행 제도 유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 어떻게 그러면 은행 제도가 생겨났을까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사람들은요 과거에 금화를 가지고 다니다가 많이 빼앗겼어요.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돈이 많다는 것을 알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다 모으게 합니다. 그래서 배를 하나 준비를 해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그 현금으로 다 이렇게 금화로 준비를 하라고 지시를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한 배 가득 탔습니다. 가득 탔는데 갑자기 독일군이 나타나서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돈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금화를 가지고 다녔을 때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금화를 보관하고 타 지역에 갔을 때 금화를 보관할 때 은행권이라는 걸 발행할 거 아닙니까? 영수증이죠. 그것을 이렇게 받고 그러면 다른 데 가면은 그곳에도 은행이 있어야 될 겁니다. 지점이 있겠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금화를 찾는 겁니다. 필요에 의해서 은행이 생겨난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금화를 은행에 맡겨놨는데 금을 막연하게 맡겨놓고 찾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저축도 하게 되면 저축을 다 찾아가지 않잖아요. 지금 만일에 어떤 은행이든지 저축에 있는 돈을 한꺼번에 와서 사람들이 다 찾으면 전 세계에 있는 은행들은 다 부도나게 되어 있어요. 이런 큰 은행들 말고요. 왜냐하면 은행에서 돈을 다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게 은행의 악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실제로 매일같이 금을 찾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보관증을 발행해 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대출을 해줘요. 그리고 대출해주고 뭘 받을까요? 이자를 당연히 받겠죠. 이게 은행에 생겨난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대출받은 사람은 원금하고 이자를 갚고 나면 사용증을 이제 이 은행가들이 회수해서 폐기하면 그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은행의 지급준비금 제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실제로 은행에는 사람들의 맡긴 돈이 100% 존재해 있어야 돼요. 보관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급 준비 제도란 지급을 할 수 있는 준비된 돈을 의미하는데 그 돈은 전체 예금 중에서 일정한 비율, 그 비율만큼 중앙은행에 예치해 두는 제도가 바로 지급 준비금 제도입니다. 근데 만일에 한꺼번에 사람들이 인출하는 그런 사건, 그걸 뱅크런이라고 그래요. 뱅크런이 발생하면 은행은 다 파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국의 경우에 바로 이 법정 지급 준비율은 7%다. 그러면 국민들이 예치해 놓은 100%의 현금 중에서 은행이 가지고 있는 것은 7%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돈 가지고 뭘 할까요? 예금주의 돈 가지고 뭐 지금은 금융 상품이란 것도 있어요. 이런 것을 파는데 그건 다음에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냥 이런 지급 준비금 제도가 어떤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은행이 이렇게 예금주의 황금을 가지고 장사를 해요. 결국은 돈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전쟁에 패한 프랑스는요, 전쟁 배상금 7억 프랑입니다. 그리고 5년 동안 15만 명의 반 프랑스 연합군의 체제 비용까지, 왜냐하면 프랑스 전쟁에 패했기 때문에 영국이라든가 다른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둔 비용까지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어떻게 합니까? 외국 점령군의 그 빠른 철수를 위해서 베어링가의 구원을 요청하게 돼요. 근데 국채를 그 당시 아무도 사지 않았는데 베어링가가 국채를 사게 되니까 주변 은행가들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베어링가는 72만 파운드라는 고액을 챙기게 돼요. 웰링턴 공작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어링가는 프랑스의 재정을 완전히 자신들의 손아귀에 장악했다. 프랑스는 이때 베어링가에 의해서 은행이 장악이 당한 것 같아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거의 전 세계 금융시장을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네, 그 정도로. 자, 네이선 로츠차일드는요, 대영 제국의 화폐 발행권을 장악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전에는요, 봉건 귀족들은 그 유대인들이 상당히 멸시했어요. 왜냐하면 유대 민족 자체가 열등한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치적인 지위는요, 돈 가지고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전쟁이 날 경우에 마쿠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경제력이라는 사실을 간과했던 것입니다. 국가가 이런 전비를 마련하는 일에 있어서 은행가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로스차일드라든가 베어링가 이들은 계속해서 금권을 더 확립하게 됩니다. 자, 때로는 국가가 국유 재산 매각을 통해서 로스차일드 가문의 융자를 받기도 합니다. 이것을 divide and rule이라고 합니다. 이 전략인데 이게 뭐냐면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끔 유도합니다. 그래서 급전이 필요한 국가의 우량 자산을 헐값에 매입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국가 자산을 바로 민영화시키는 거죠. 국영 기업들을 전부 민영화시키는데 거기에는 뭐 수도도 있고 전기도 있고. 그런데 IMF 때 한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범적인 나라로 선전되고 있는데 다행히 그나마 합리적으로 전기값, 수도값 내고 있는 겁니다. 민영화된 지역에 가면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내야 돼요. 부르는 것이 값이라고. 자, 유대인은 가문에 이렇게 부를 축적하면서 권력까지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divide and rule을 이전 재전이라고 합니다. 피지배자를, 그들이 원하는 피지배자를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단결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지배하는 통치 방식을 의미합니다. 자, 그들은요, 무대 위에 올라가지 않고 마쿠에서 각국 순회와 정계 요인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권력을 계속 장악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로스차일드 가문은요, 모든 부분에 손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뭐 커피라든가 뭐 마약이라든가 뭐
귀금속이라든가 다이아몬드, 금, 할 것 없이 금융가들이 손대지 않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커피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데요. 그들 뒤에 이 금융가들이 있다는 걸 한번 우리 생각해 보면 한국의 커피 소모가 세계적으로 많더라고요. 자, 그들은 왕실 대리인으로서 각 지역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부과되는 세금 면제받았습니다. 회사 직원들은요, 무기를 소지할 수 있는데 이들이 참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용병을 거느리는데 주로 은퇴 군인들을 많이 하이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용병들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국가와 조국이 없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용병들을. 그래서 결국은 한 나라에 버금가는 군대 같은 그런 용병들을 거느리고 있다. 몬산토라든가 카길사 이런 회사들이요. 그 용병들. 전에 몬산토 용병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전에 강의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무서운 집단들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전쟁이나 살인도 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중국 청나라 말기에 1900년대 그 영화로도 많이 나와 있는 거 있는데 청나라 말기예요. 외세 배척 운동이 일어났는데 의화단 운동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의화단 운동에 청나라 정부가 이를 저지하게 되고 이때 8개 나라가 연합군이 베이징을 점령합니다. 점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때 러시아와 독일이 출병하면서 로스차일드 가문에 중재를 요청하게 돼요. 협약을 통해서 양국은 청나라 황실에게 조건을 겁니다. 청나라 황실을 유지하도록 해주겠다. 그 조건으로 그들이 받아간 것이 있습니다. 문호를 개방해라. 청나라가 문호를 개방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그 마약을 팔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국과의 전쟁이 일어나서 예를 들어서 뭐 홍콩 같은 나라를 100년간 영국에 양도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일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 청나라 황실을 유지해주는 조건으로 문호를 개방하게 돼. 이제 그 국가의 중국의 문을 열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뭘까요? 마음대로 무역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청나라의 국영 기업들을 민영화시키는 거 이런 작업도 하겠죠. 자, 영국과 독일이 중국의 이익을 나눠 가지는 그런 정치적인 협력이었습니다. 자, 이때 중국에서의 사업과 관련된 합작을 전문적으로 논의하는 그 독점 형태의 조직이 있어요. 이걸 보통 신디케이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베이징 신디케이트가 이때 구성됩니다. 자, 로스차일드는 이렇게 19세기에 벌써 중국까지 진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정치, 경제, 전쟁에 큰 영향을 줍니다. 자, 프랑스 루이 16세가 단두대에서 죽었다는 사실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역사에서. 이렇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절대로 그 어떤 죄도 범하지 않았다. 나를 단두대로 내몰아 죽이려는 사람들을 용서한다. 내 피가 뿌려진 다음에 프랑스 땅에 다시는 피가 흩뿌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는 멍청한 군주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런 군주가 아니었어요. 마리 앙뚜아네트 안에 있잖아요. 이제 다 사형을 당했는데 성격이 온화했고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그랬는데 자신의 운명을 거역하지 못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최후의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는데 그 전 왕이었던 루이 14세가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 경비를 혹독한 세수를 거둬들입니다. 그리고 세금을 거둬들이고 그리고 이율 높은 외채에 의존합니다. 이런 금융가들에게 의존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국가 채무가 국가 세수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게 그러니까 국민 세금 반은 이자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이미 루이 14세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것을 루이 16세가 물려받게 돼요.
그런 재정을, 그리고 국가 재정은 이렇게 비어 있는데 프랑스 궁정 귀족들의 소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마리 앙뚜아네트 그 당시에 그들의 그 현란한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정말 나중에 이 사실들이 이렇게 국민들에게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서 평민들과 귀족들의 그 불만이 터지게 되는 것이 바로 프랑스 혁명으로 나타나요. 그 유명한 프랑스 혁명. 프랑스 사람들은요, 금융을 처음에는 좀 경시했답니다. 그런 결과 정부의 외채는 계속 갈수록 심해지면서 이런 외국 은행 가문들은요, 이런 금융 권력의 공백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돈에 급한 프랑스 재무부는 급전을 낼 수밖에 없고 재무부 장관은 쇼크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결과 이제 귀족들까지 반발을 사게 돼요. 귀족들의 복록을 삭제했고 봉급을 삭제했고 삭감하고 그리고 일부 특권을 폐지합니다. 세금을 인두세에서 토지세로 전환하면서 대규모 토지를 가지고 있던 귀족들은 중과세를 세금을 2번 내는 결과가 오게 돼요. 그래서 이 귀족들의 방탕한 소비를 증명하는 그런 명세서를 귀족들이 세상에 공포해 버립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돼요. 평민들이 분노하고 혁명이 일어나면서 바스티유 감옥을 점령하게 됩니다. 제은 의회에서는 인권과 국민의 권리 선언을 선포하게 되고 프랑스는 1789년 혁명 발발해서 1815년 나폴레옹 전쟁 패전까지 25년 동안 전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후에 프랑스 국영은 다시 영국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25년 동안 프랑스가 전쟁을 해왔습니다. 아까 제가 프랑스 나폴레옹 전쟁을 먼저 언급을 했지만 그것을 나폴레옹 전쟁을 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프랑스는 완전히 국력 자체가, 왜냐하면 이 금권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채무자로 전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서지 못하고 지금까지 영국을 능가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자, 금융가들은 왕실 채권의 인수와 군대 물자 공급 사업, 그리고 교회 토지 매매, 프랑스 화폐 투기, 정부 어음의 할인, 영국 수표의 유통을 모두 장악하게 돼요. 이렇게 화폐 발행 권리가 로스왈드 가문의 수중에 떨어지면서 군주의 권리는요, 신성하게 그 당시에 다뤄졌던 군주의 권리입니다. 금권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마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7머리 10뿔 짐승 그 권력이 바로 금권일 가능성이 있겠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실제적으로 정치적인 권력으로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치 권력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금권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둔한 입술을 통해서 이 시대를 잠깐 전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쓰고 힘쓰지만 정작 돈을 장악하고 금을 장악한 사람은 따로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국가를 주무를 만큼 백성들까지도 그들의 손아귀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황금에 미혹되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에서 이탈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